형제가 만든 두 개의 글로벌 제국. 그들은 왜 평생 서로를 증오했을까요?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전 세계 스포츠 산업을 뒤바꿔 놓았는지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담이 아닙니다. 배신과 복수, 그리고 나치와의 어두운 협력까지 얽힌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거든요. 이제 아디다스와 푸마라는 두 거대 브랜드 뒤에 감춰진 놀라운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1900년대 초 독일의 헤르초겐하우라흐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신발 제조업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루돌프 다슬러는 1898년에, 그의 동생 아돌프는 1900년에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루돌프를 루디라고, 아돌프를 아디라고 불렀어요. 가난한 집안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들의 부모는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는 지역 신발 공장에서 일했지만 그 수입만으로는 가족 전체를 부양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세탁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루디와 아디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세탁된 옷들을 각 집으로 배달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들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두 형제는 독일군에 징집되어 전쟁터로 떠나야 했거든요.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완전히 망가진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세탁 사업은 고객들을 모두 잃었고 전쟁으로 인한 경제 파탄으로 독일 전체가 극심한 불황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운동에 관심이 많았고 아버지의 영향으로 신발 제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운동을 하든 같은 신발을 신었는데 아디는 여기서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달리기에 특화된 전용 신발을 만든다면 운동선수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결심을 굳힌 아디는 어머니의 세탁소를 신발 제작 공간으로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자금도 없고 재료를 구할 방법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전쟁의 여파로 마을의 전력 공급도 불안정했습니다. 재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디는 놀라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며칠 동안 옛 전장을 돌아다니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수집한 거예요. 버려진 군용 헬멧에서 가죽 조각을 떼어내고 찢어진 낙하산에서 끈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탱크품까지 활용해서 신발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로 개조했어요. 전력 부족 문제는 더욱 기발한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자전거 바퀴에 가죽 재단기를 연결하고 친구에게 페달을 밟아달라고 부탁해서 필요한 동력을 얻은 거죠. 이런 즉흥적이고 창의적인 방법들 덕분에 아디는 놀랍도록 튼튼하고 실용적인 신발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신발은 마을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아디는 완벽주의자였거든요. 신발의 모든 세부 사항에 집착했고 다양한 재료와 디자인을 끊임없이 실험했습니다. 이때 루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동생 아디와 함께 일하기로 한 거예요. 두 형제는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디는 아디보다 훨씬 외향적이고 말솜씨가 좋았어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났죠. 반면 아디는 내성적이었지만 운동과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오히려 완벽한 조합을 만들어냈어요. 루디는 영업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아디는 제품 개발과 제조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뤄진 거죠. 1924년 드디어 다슬러 형제 스포츠화 공장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루디의 뛰어난 영업 능력 덕분에 다슬러 신발은 독일 전역의 스포츠 클럽들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독일 곳곳을 돌아다니며 축구팀, 육상팀, 기타 스포츠 단체들에게 신발을 소개했어요.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형제들은 어머니의 좁은 세탁소에서 벗어나 더 큰 공장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높은 품질의 신발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축구화 제작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축구가 독일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거든요. 루디는 영리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많은 축구 클럽들에게 신발을 무료로 제공한 거예요.
하지만 1933년 독일의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돌프 히틀러가 권력을 잡으면서 나치 정권이 시작된 거죠. 나치들은 스포츠와 체력 단련을 독일 국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전쟁에 대비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이로 인해 운동화에 대한 수요가 전례 없이 급증했고 다슬러 형제는 이런 변화로부터 큰 이익을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시기의 선택들은 훗날 형제들에게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아디와 루디 모두 나치당에 공식적으로 가입했거든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당시 독일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두 형제가 히틀러 정권을 진심으로 지지했다는 증거들도 존재합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다슬러 형제에게 역사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올림픽은 역사상 최초로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대회였거든요. 형제들은 만약 올림픽 선수들이 자신들의 신발을 신고 경기한다면 전 세계적인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깨달았어요. 특히 그들이 주목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시 오웬스였죠.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육상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시 오웬스를 후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어요. 히틀러는 이 올림픽을 아리아 인종의 우월성을 세계에 과시하는 무대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디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에서 제시 오웬스를 찾아가 개인 맞춤형 러닝화를 선물한 거예요. 짧은 대화 후 제시는 이 신발을 받고 올림픽 기간 동안 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시 오웬스는 다슬러 신발을 신고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획득했어요. 히틀러는 당연히 분노했죠. 아리아 인종의 우월성을 증명하려던 그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거니까요. 하지만 다슬러 형제에게는 이보다 더 완벽한 광고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홍보 효과 덕분에 다슬러 형제는 곧 전 세계로부터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이면에서는 두 형제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다슬러 공장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빴지만 사업의 성장과 함께 스트레스도 커져갔습니다. 형제들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에 대해 점점 다른 의견을 갖기 시작했어요. 루디는 자신의 영업 능력 없이는 회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아디는 자신의 제품 개발 능력이야말로 회사의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모든 독일 기업들이 전쟁 수행을 위한 물자 생산에 동원되었거든요. 다슬러 신발 공장도 나치 군인들을 위한 군화와 무기 제조업체로 전환되어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디가 제조 부문의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되면서 루디는 자신이 회사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는 아디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사업에서 밀어내려 한다는 편집증적 의심을 품게 되었죠. 이로 인해 형제들 사이에 잦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두 형제가 가족들과 함께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거의 24시간 함께 지내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밤 연합군의 공습이 있었을 때 벌어졌습니다. 아디와 그의 아내가 방공호로 피신하면서 루디와 그의 아내를 보고 저놈들이 또 돌아왔군 이라고 말했어요. 아디는 연합군 폭격기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루디는 이 말이 자신과 아내를 향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얼마 후 루디가 군대에 징집되면서 두 형제는 서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어요. 아디는 이제 탱크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혼자 운영하게 되었죠. 전선에 있는 동안 루디는 아디가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려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루디는 아내에게 자신의 대리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디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형제 간의 증오가 극에 달하면서 루디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어요. 아디를 나치 당국에 신고한 거죠. 전쟁에 필요한 가죽을 개인적으로 비축하고 있다고 거짓 고발한 겁니다. 이 신고로 인해 아디는 잠시 구금되어 신문을 받아야 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는 미군이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전쟁 범죄 여부를 조사하는 비나치화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루디는
나치 정권과의 깊은 연관성을 의심받아 포로 수용소에서 1년간 구금되었어요. 이 기간 동안 루디는 형이 자신의 석방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실제로 미군 당국은 나중에 루디의 체포가 제보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고, 루디는 자신을 고발한 사람이 아디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루디가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아디는 전쟁 이익 취득 혐의로 자신의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루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디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어요. 물론 아디는 모든 형의를 부인했고 결국 두 형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겪은 후 그들은 더 이상 형제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증오하는 적이 되어버린 거죠. 확실한 것은 모든 싸움과 배신을 겪은 후 형제들이 서로를 견딜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함께 일할 방법이 없었죠. 1948년 몇 달간의 격렬한 협상 끝에 루디와 아디는 회사 자산을 분할하고 각각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디는 자신의 회사 이름을 아디라는 별명과 성씨 다슬러의 앞부분을 합쳐서 아디다스라고 지었어요. 루디도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루다라고 하려 했지만 몇 주 후 푸마로 변경했습니다. 한 회사를 두 개로 분할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직원들은 어느 회사로 갈지 선택해야 했어요. 대부분의 기술직 직원들은 아디를 선택했고 영업직 직원들은 루디를 선택했습니다. 아디와 루디가 살았던 헤르초게나우라흐는 강에 의해 둘로 나뉘어 있었는데 아디다스는 강 한쪽에, 푸마는 다른 쪽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마을은 영원히 분열되었어요. 아디다스와 푸마는 각각 강 양쪽에서 가장 큰 고용주가 되었고 그로 인해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각 쪽에는 별도의 학교가 있어서 아디다스에서 일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한 학교에, 푸마에서 일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다른 학교에 다녔어요. 심지어 강 반대편 사람과 연애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일이 되었죠. 신발 브랜드를 기준으로 한 라이벌 그룹들까지 생겨났어요. 마을의 아디다스 쪽에서 푸마 신발을 신는 것은 거의 범죄 행위로 여겨졌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 마을은 사람들이 항상 서로의 발을 내려다보며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지 확인하는 목 굽은 마을로 불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디다스와 푸마 신발의 외관이 거의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디가 러닝화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측면에 가죽 스트라이프 3개를 추가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1949년 아디는 이 가죽 스트라이프를 흰색으로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디다스 신발이 즉시 눈에 띄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 디자인을 매우 좋아했어요. 이제 아디다스와 푸마 신발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되자 루디와 아디는 모두 독일에서 지배적인 스포츠 신발 제조업체가 되기 위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엄청난 기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1954년 독일은 전쟁 후 첫 번째 월드컵 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루디는 국가대표팀 감독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독일 팀이 월드컵 기간 동안 푸마 부츠를 신도록 하는 계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금전적 조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죠. 루디는 감독이 결국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감독이 아디와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팀은 아디다스 신발을 신게 되었습니다. 독일팀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힘든 경기를 치르고 있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독일의 우승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독일은 결승전까지 진출했어요. 상대는 4년간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강력한 헝가리 팀이었죠. 경기 직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독일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아디가 독일 선수들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부츠에는 조절 가능한 스터드가 달려 있었거든요. 이 혁신적인 기술 덕분에 잔디가 젖었을 때 독일 선수들이 훨씬 더 나은 접지력을 얻을 수 있었어요. 결승전은 독일에게 불리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헝가리가 먼저 2골을 넣었거든요. 하지만 경기장이 점점 진흙탕이 되어가면서 헝가리 선수들은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독일 선수들은
조절식 스터드 덕분에 완벽한 그립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이 첫 번째 골을 넣었고 곧이어 두 번째 골도 성공시켰습니다. 경기 막판에 독일이 역전에 성공했어요. 서독에게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승리였죠. 팬들은 이를 베른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독일 역사상 가장 고무적인 문화적 순간 중 하나가 되었고 팀이 아디다스 신발을 신고 우승했기 때문에 아디는 일종의 국가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디다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루디는 이 황금 같은 홍보 기회를 놓친 것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긴장감은 2년 후 멜버른 올림픽에서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푸마의 신발 선적품이 세관에서 의문스럽게 통과되지 않았는데 아디다스 제품은 문제없이 통과되었거든요. 아디다스가 세관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어 푸마 제품의 통관을 막았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루디는 아디다스가 또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아디다스와 푸마는 모든 기회에서 서로를 앞지르려고 했어요. 루디와 아디의 복수심에 불타는 경쟁은 두 회사가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해외 시장에서 신발 판매를 시작했고 반바지, 양말, 운동복과 같은 다른 제품들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했어요. 한 회사가 어떤 일을 하면 다른 회사도 반드시 따라했죠. 두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루디와 아디는 각각 자신들의 아들을 사업에 참여시켰습니다. 아디의 아들 호르스트는 아디다스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루디의 아들 아미는 푸마의 새로운 세대 리더십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가족 간의 갈등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게도 서로에 대한 증오가 그대로 전해진 거죠. 두 회사는 최고의 운동선수들과 스폰서십 계약을 맺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돈을 써가며 가장 큰 스타들을 유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경쟁은 1968년 올림픽에서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호르스트와 아미는 특정 운동선수들을 스폰서하기 위해 서로 입찰 경쟁을 벌이며 무한정 돈을 쏟아부었어요. 이로 인해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수익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 멕시코 월드컵 전에 그들은 비밀 협정을 맺었습니다. 당시 두 회사 모두가 갈망하는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바로 펠레였습니다. 펠레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는 세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선수로 여겨지는 글로벌 스타였거든요. 펠레를 영입하는 것은 아디다스나 푸마 어느 쪽에게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르스트와 아미는 둘 중 하나가 펠레에게 접근하면 다른 쪽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것이고 결국 서로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모든 자금을 소진할 때까지 경쟁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디다스도 푸마도 펠레를 스폰서하지 않기로 하는 금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있다면 월드컵 8강전에서 벌어진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펠레가 푸마 신발을 신고 경기장에 나타난 거죠. 아디다스 팀은 분노했습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리기 직전 모든 카메라가 펠레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펠레는 심판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몇 초 동안 신발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푸마는 아디다스가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 수백만 대의 텔레비전 화면을 장악한 거예요. 푸마는 펠레와 12만 5천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고 그가 경기를 멈추고 신발끈을 묶게 한 것은 말 그대로 완벽한 광고였어요. 펠레는 브라질을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었고 이는 푸마의 글로벌 입지를 크게 높였습니다. 그들의 신발은 앞으로 수년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호르스트는 아민이 협정을 위반한 것에 분노했습니다. 다슬러 가문의 불화가 다시 점화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어요. 한편 아디와 루디는 이제 7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서로를 증오했습니다. 심지어 루디가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에도 아디는 그를 만나거나 병문안을 가는 것조차 거부했어요. 아디 자신도 몇 년 후 사망했고 두 형제는 모두 같은 마을 묘지에 묻혔지만 반대편에 안장되었습니다. 죽어서도 여전히 분열된 채로 남아있는 거죠. 아디다스와 푸마는 모두 창립자를 잃었고
창립자들 없이는 아들들인 호르스트와 아민이 회사를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디다스는 스폰서십 계약과 푸마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거의 모든 자금을 소진했고, 고객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놓쳤어요. 한편 아민의 리더십 하에서 푸마는 아디다스 규모로 확장하는 데만 집중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품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은 두 회사 모두에게 끔찍한 시기였어요. 1989년에는 파산 직전까지 갔고 결국 두 회사 모두 외부 투자자들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제 아디다스와 푸마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되었지만 이들을 되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디다스와 푸마가 서로를 이기는 데만 너무 집중한 사이 1990년대에는 나이키가 두 회사를 모두 제치고 스포츠 산업의 확실한 리더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1993년 브랜드 재건 전문가로 유명한 스위스 억만장자 로버트 루이 드라이퓨스가 아디다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는 아디다스를 진지한 운동선수들을 위한 스포츠 브랜드로 재포지셔닝하는 동시에 다시 멋진 브랜드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드라이퓨스는 프레데터 부츠와 같은 혁신적인 신제품을 개발하고 데이비드 베컴, 코비 브라이언트, 안드레 아가시와 같은 스타 운동선수들과의 협력에 집중했습니다. 2006년까지 아디다스는 훨씬 더 나은 입지를 확보했고 드라이퓨스는 리복을 38억 달러에 인수했어요. 2013년에는 카니에 웨스트와 협력하여 이지 브랜드를 출시했는데 이지는 그 자체로 10억 달러 규모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드라이퓨스 덕분에 아디다스는 나이키에 맞설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규모로 성장했어요. 푸마는 1993년 요헨 차이츠라는 젊은 독일 경영진에게 인수되었고 그는 매우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푸마가 아디다스보다 작았기 때문에 우선 품질 좋은 제품을 다시 생산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포뮬러 1과 같은 틈새 시장에 진출했어요. 그 다음에는 우사인 볼트와 같은 유명 운동선수들과 계약을 맺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이츠가 푸마를 단순한 스포츠 회사 이상으로 전환시킨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맥키과 같은 대담한 디자이너들과 협력하고 심지어 리한나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하기도 했어요. 이런 노력 덕분에 푸마는 패션 전체에서 날카롭고 반항적인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푸마는 2000년대 중반까지 10억 달 브랜드 지위를 되찾았고 현재는 아디다스와 나이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스포츠 의류 회사가 되었어요. 아디다스와 푸마는 더 이상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므로 2009년에 마침내 아디와 루디의 고향에서 친선 축구 경기를 개최하여 다슬러 브라를 공식적으로 종료시켰습니다. 아디다스와 푸마의 직원들이 혼합팀에서 함께 뛰었고 두 CEO는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같은 팀에서 경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마을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강 한쪽에는 아디다스 본사가 다른 쪽에는 푸마가 자리 잡고 있어요. 만약 형제들이 서로 싸우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고 협력했다면 세계 1위 스포츠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대신 나이키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형제의 끝없는 경쟁과 증오가 스포츠 산업 전체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들의 치열한 라이벌 관계는 혁신을 촉진했고 운동선수들과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하게 만들었거든요. 결국 아디다스와 푸마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성공담을 넘어서는 복잡한 인간 드라마입니다. 가족애와 배신, 야망과 복수,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상처들이 어떻게 두 개의 글로벌 제국을 만들어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죠. 오늘날 우리가 신고 있는 운동화 뒤에는 이런 깊고 어두운 역사가 숨어 있다는 것, 정말 믿기 어렵지 않나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